가장 중요한 건 상품화폐 경제라는 얘기를 내가 지난주에 반드시 했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증거들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보면 그 상품화폐 경제 이외에도 조선 후기 사회 모습의 가장 큰 키워드가 3개가 나오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어머 말하세요. 나 혼자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 조선 후기 사회의 가장 큰 변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가장 큰 변화 3가지를 보자라고 하면 일단 신분제가 흔들려요. 동요라는 건 흔들리는 겁니다. 그 다음 문화는 양반 중심의 문화가 아닌 서민 문화 나옵니다. 서민 문화. 그 다음 여기 보면 서당 교육의 확대. 서당이라는 게 조선 전개부터 있었지만 전국적인 어떤 기초교육 기관으로 된 건 조선 후기예요. 여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일부 서민들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모내기법 때문에 누가 등장했다고. 분홍계층들이 등장했잖아요. 부자농민. 이러면서 서당 교육이 확대되었다. 즉 상품화폐 경제 발달 때문에 뭐가 분홍층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서당 교육이 확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당에서 교육을 받은 시민들, 서민들의 생각이 수준이 높아지면서 서민도 관청에서 자기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으로 치면 재판을 청구하는 재판 청구 소송자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조선후기 사회 변혁의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그림 나오잖아. 서당도 뭡니까? 조선후기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자, 신분제가 흔들렸다는 얘기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양반 중심의 사회였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자, 완전히 바뀌어요.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과정에서 돈을 많이 모은 일부 하층민, 이 중에는 평민도 있지만 천민도 있었어요. 그런 천민이나 평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조선 전기엔 불가능했어요. 돈이 많다고 평민이 어떻게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합니까? 하지만 조선 후기엔 가능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양반이 되면 군포,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양반은 군포에서 뭐였습니까? 면제했었죠. 그렇죠? 그런 군포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킨 상민이 있었고 또 노비들 중에는 돈을 모아서 주인에게 돈을 주고요. 일반 양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송량이라고 해서 노비를 풀어주는 그런 문서입니다. 은자 50냥을 내고 노비는 원래 천인인데 천인 신분에서 은자 50냥을 내고 뭐가 됩니까? 양인으로 해방되면서 이게 가능했던 게 조선 후기예요. 돈 주고 노비 문서를 뭐 했던 얘기입니까? 샀던 뜻이에요, 노비들이. 양반으로. 그럼 신분이 뭐가 되는 거야? 평민이 되는 겁니다. 풀려나는 겁니다. 서민문화가 조선 후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서민들이 경제적 신분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서민들이 새로운 문화의 주체, 그전까지는 양반만 문화를 즐겼어요. 근데 이제 서민들도 소설을 읽고 서민들도 연극을 보고 그러면서 양반들의 어떤 위선, 꾸며내는 어떤 위선을 비판하거나 양반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는 그런 판소리, 탈놀이 다 언제 나오는 겁니까? 조선 후기에 나오는 거야. 양반을 풍자하는 판소리나 탈놀이 등이 크게 유행했다. 뭐와 관련된 거다? 서민문화. 이 모든 거, 신분제의 동요, 서민문화의 발달, 그 다음에 서당 교육의 확대는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다 뭐의 영향이다?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의 영향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렇게 상평통보라는 이런 동전, 화폐를 쓰는 건 언제라고? 후기야. 조선 후기. 조선 전기 때 분명히 화폐 있었지만 안 썼어요.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두 번째 이거 특히 이 신분제의 동요에 대한 설명이 여기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조선의 신분은 이랬어요, 여러분. 크게 2개였어요. 양인, 천인.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조선의 신분제를 양천제라고 불렀어요. 앞글자 따서 양인, 천인, 양천제. 선생님 이건 옆에 나온 건 뭐 이건 직업이에요, 직업. 양인들은 누구가 다 양인이냐면 양반, 중인, 상민이 다 양인에 들어가요. 신분으로는. 즉 천민만 천인이에요. 그런데 다시 양인을 직업으로
직업으로 나누면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눈 겁니다. 양반은 문반과 무반 두 관리층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불렀죠. 중인은 기술 관리, 관리 중에 기술 관리, 향리라고 하면 지방, 지방 관리예요. 지방에서 낮은 관리, 지방의 하급 관리를 향리라고 불렀어요. 서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리나 향리는 다 하급 관리입니다. 기술관, 향리, 서리까지는 하급 관리라고 쓰시면 돼요. 반면에 서얼은요, 서자와 얼자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서자는 홍길동처럼 아빠는 양반인데 엄마의 신분이 평민인 거. 얼자는 아빠는 양반인데 엄마가 천민일 때. 그럴 때. 즉, 엄마가 평민이면 서자. 아빠는 무조건 양반이어야 되고, 엄마가 천민인데 아빠가 양반이면 얼자. 합쳐서 앞글자 따서 서얼. 일단 뭡니까? 아빠의 신분은 양반이지만 엄마가 평민이거나 천민일 때 서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신분이? 중인, 아니, 직업이 중인에 들어가는 거야. 직업이 없어도. 상민은 농업, 상업, 장사하는 사람, 물건 만드는 사람이 다 상민에 들어가죠. 천민은 가장 많은 비중이 노비입니다. 노비. 백정은 여러분 알죠? 백정은 도살업자. 돼지 잡고 소 잡고 하는 도살업자들이 백정이었고, 무당과 광대 다 어디에 들어갔냐면 천민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조선의 신분제였어요. 또 좋은데? 어디 나오지? 서얼, 양반의 첩, 서자, 천민에 태어난 얼자, 서울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중인에 들어간다. 중인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잡과가 뭡니까? 조선의 과거 제도 중에 조선은 과거 제도 중에 자 문과가 있죠. 문관 관리를 뽑는 시험. 무과가 있죠. 무관 관리를 뽑는 시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잡과가 있잖아요. 잡과 시험인데 여기는 잡과는 누구를 뽑는 시험 제도입니까? 기술 관리를 뽑는 시험 제도잖아요. 잡과를 통해 선발된 기술관을 가르친다. 이들은 자 뭐냐면 직역을 세습해요. 직역이라는 게 뭔데? 직업이에요. 아빠가 만약에 의관이면 자식도 뭐가 됩니까? 의관이 되는 겁니다. 아빠가 향리면 그 자식 아들들 중에 한 명은 반드시 향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직역이 뭐라고? 직업이야. 직업을 아들 중에 한 명이 세습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직역을 세습하고 전문 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 전문직 관리가 오늘날에는 배우받지만 조선시대 때는요. 중인이었어요. 중인. 자, 상민은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민, 수공업자, 상인을 말한다. 법적으로 상민은요, 양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분제 크게 여기 봐. 양인에 상민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 법적으로 시험 볼 수 있어요. 과거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시험을 봐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농민과 수공업자 상인이 공부할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거 응시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천민. 대부분이 뭐라고? 거의 80%가 노비예요. 노비. 노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천인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노비는 뭡니까? 재산이죠. 메모하세요. 노비는 재산입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있죠. 자기 자식이나 상속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선물로 증여할 수 있어요. 노비. 우리 집 노비 너한테 2명 선물로 줄게. 이게 증여입니다. 왜? 사람이 아니라고요. 재산이에요. 가축과 똑같은 종류였습니다. 노비 같은 경우. 증여가 가능했다. 노비 신분은 자손에게 세습되죠. 엄마 아빠가 노비면 자식은 당연히 노비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와요. 이거 뭐 부모 중 한쪽이 노부이면 그 자녀도 노비가 된다. 즉 엄마는 평민인데 아빠가 노비라도 자식 못 되는 겁니까? 노비. 한쪽 부모 중에 그 양반은 노비가 안 돼. 아 그럼요. 아빠가 양반이면 아까지만 서얼이 돼버리는데 아빠가 평민이면 엄마 아빠 평민이고 한쪽이 노비면 노비 되는 거예요. 이게 뭔데? 일, 천, 즉, 천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쪽이 부모 중에 일, 한쪽이 천민이 즉 노비이면 자식은 뭐가 된다? 천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일천, 즉천, 부모 중에 한 명이 노비이면 자식도 노비이다. 자, 아까 말했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동요라는 거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흔들려. 마구마구 흔들려. 깨지는 거야, 이제. 왜냐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양반들이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전쟁 중에 그럼 이유가 첫 번째,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 중에 일단 노비 문서가 다 불탔어요. 많이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노비인 걸 증명하는 문서가 불에 탔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평민 행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하층민들 중에 천민이나 노비들 중에 전쟁에 공을 세웠어요. 막 왜군을 죽인다든지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신분이 높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재산을 모았잖아요. 돈을 모은 상민들이 평민들이죠. 상민은 평민입니다. 농민, 수공업자, 상인 이 사람들이 자 돈을 주고 이걸 샀어요. 공명첩을 사면 양반이 돼요. 공명첩이라는 게 여기 봐봐. 이 빌공짜야. 빌공짜의 이름 명짜야. 이름을 쓰는 곳을 비워두었다. 그럼 내가 이 종이를 돈 주고 사서 여기다가 내 이름을 쓰면 돼. 윤소미 이렇게 쓰면 난 이제 뭐 되는 거야? 양반 되는 거야. 이름 적는 곳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이잖아요. 관직 임명장. 돈 주고 사는 거야. 합법적이에요. 공명첩을 사서 양반이 되는 건 합법적인 방법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양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있죠. 공명첩을 사는 건 합법적인 방법이랬어. 국가가 인정했어요. 정부가 돈이 없어서 돈 받고 양반 관직 임명장 판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게 너무 비싸면 좀 싸게 양반이 되는 방법도 있어요. 몰락 양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했거든요. 몰락 양반? 양반들은 먹을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족보를 파는 거지. 몰락한 양반들한테 족보를 매입 돈 주고 이건 그나마 좀 나아요. 위조하는 방법이에요. 위조. 아예 족보를 위조해요. 전문 위조업자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족보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양반이 되기도 있죠. 이래서 조선 후기 시대 때는 양반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조선 전기 약 20%밖에 안 됐던 양반이 막 후기가 되면 막 60%까지 늘어나고 전부 다 양반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네. 치열한 정쟁으로 선생님 정쟁이 뭐예요? 정치적 싸움이에요. 치열한. 이런 정쟁 때문에 양반층의 분화 너무 중요한 표현이야. 시험에 양반층의 분화라고 나오면 이 말이 뭐야? 양반들 중에서 양반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옛날 양반하면 다 비슷비슷했는데 이게 양반층이 분화되었다는 얘기는요. 아주 위에서 중앙 서울 쪽에서 양반 행사를 하는 권문가 아주 문벌 양반들 이런 계층이 있다면 지방에서만 나는 양반이라고 행사하는 향반이 있고요. 완전히 몰락해서 그지처럼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잔반입니다. 특히 치열한 정쟁은 써보세요. 이건 세도 정치 때문에 이래요. 세도 정치 시기 때 안동김 씨한테 밑보인 양반이 다 몰락합니다. 양반층이 분화하면서 신분제의 동요가 가속되었다. 여전히 일부 양반은 얘네가 지금 이제 문벌 양반 같은 애들 일부 양반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 권력을 행사했죠. 하지만 두 번째 애들이 여러분 폐기 안 하고 있어요? 권력에서 밀려나면 향토 사회 즉 시골에 가서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뭐가 돼? 향반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경제력 자체를 잃고 일반 농민이나 어쩌면 일반 농민보다 더 못 사는 그럼 뭐가 됩니까? 몰락 양반. 뭐라고 불러? 잔반이라고 불러. 이게 양반층의 분화예요. 양반이 세 계층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평민들이 공명첩 사서 양반 되고 원래 양반이었던 애들도 이렇게 양반층이 세 계층으로 분화되고 또한 서어를 비롯한 중인층의 신분 상승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잘 나옵니다. 중인의 신분 상승 운동. 조선 후기에 중인들의 신분 상승 운동이 활발합니다. 서울과 기술직 관리들은 얘네가 왕에게 집단적으로 상소문을 올려요. 우리를 그만 차별하십시오라고. 여러 차례 집단 상소를 올려 관직 진출의 제한을 풀어달라고 했다. 이 말이 뭐냐면 서자나 얼자, 기술직 중인들이 높은 문반 관리가 되는 걸 막았어요.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문반 관리가 되게 해달라 그 제안을
풀어달라고 집단 상소를 통해서 요구하기도 하고 그 결과 효과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대한 차별은 점차 완화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술직 중인의 차별 철폐 요구는 좌절되었다.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노비들도 자기들의 신분을 상승하려고 노력했다. 노비가 그러면 신분이 높아지는 경우는요. 이게 첫 번째 합법적인 경우예요.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전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돈 내는 거죠. 곡식을 바쳐, 곡식을 모아서 곡식을 바쳐 양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 돈도 안 드는 거 뭡니까? 도망가는 경우죠. 나를 모르는 동네로 가는 거. 나를 모르는 동네로 가면 지금의 SNS가 발달했지만 이때는 없잖아요. 내가 누군지 누가 알아? 나 저기 저쪽 동네에서 장사하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뭐예요? 그냥 장사하는 평민이 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부도 항상 그래 얘들아.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정부는 돈이 너무 없었어. 그 돈을 벌라고 평민들한테 공명터 팔았던 거잖아. 그치? 그리고 노비종목법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노비종목법을 실시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비들의 신분 상승할 기회를 주었다. 자, 노비종목법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조선시대 때는 일천 즉천이랬죠. 즉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면 무조건 노비랬잖아. 즉, 자 여기 보면 모가 있어. 근데 부모가 아빠가 노비고 엄마가 상민이야. 그래도 자식은 뭐야? 노비가 됐었지. 또 아빠가 상민이고 엄마가 노비야. 그래도 뭐였습니까? 노비가 됐잖아요. 왜 이랬냐면 일천즉천을 실시한 건 노비는 재산이니까 양반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비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무조건 그냥 한쪽이 노비면 노비로 만들었어요. 근데 노비 종목법은 뭐냐면 이 모가 엄마 모자야. 엄마를 따라가는 거야. 엄마 신분을 따라가는 거야. 즉 엄마가 노비여야지만 자식도 노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긴 아빠는 노비인데 엄마가 상민이죠. 그럼 얘 노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노비의 숫자가 50%로 줄겠죠. 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선생님 목소리가 그렇게 일천즉천법에서 노비 종목법으로 바뀐 건 뭐야? 노비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노비들의 신분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알겠니? 알겠니? 어허. 또 순조 때는 중앙관청에 소속되어 있었던 6만 명이 와우. 순조 때는 아예 그냥 관청 소속의 관노비들,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들 아예 해방했어요. 그냥 노비무사도 풀어준 겁니다. 왜? 그럼 왜 이렇게 풀어줘요? 노비를 풀어주면 노비가 뭐가 됩니까? 상민이 되죠. 즉 평민이 되죠. 평민 세금 내요. 왜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노비는 사람이 아니고 재산인데 세금을 내겠어요? 노비는 세금 안 내요. 그러면 6만 명의 노비를 해방하면 정부는 뭐가 좋은 거야? 얘네가 뭐가 내니까 얘네가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군대 갑니다. 노비는 군대 안 가요. 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근데 가축이 군대 가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 입장에서는요. 세금도 안 들어오고 군대 갈 사람도 없어지는 거야. 근데 노비를 풀어주잖아? 노비를 해방하면 얘네가 평민이 되기 때문에 세금과 군대를 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노비도 신분이 많이 나아지죠. 이렇게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18에서 19세기 양반 이쯤 이게 결론이야. 결론은 뭐야? 누구는 느니? 그냥 느는 게 아니라 급증이에요. 급증. 급격히 증가하고 상민의 선이 왜 줄어요? 아까 상민들이 공명철비나 하든지 아니면 독보 위조해가지고 양반되는 거 봤지요? 상민 그다음에 노비는 아예 국가가 풀어주기도 했죠. 이렇게 상민과 노비 인구는 감소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소수의 양반이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러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는 천천히 조선시대 때 뭐 되는 겁니까? 붕괴되는 거예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선생님 이 그림이 왜요? 지금 이 남자가 옷감을 짜고 있는 건데 이 옷감을 짜는 건 평민들이나 하는 일이거든? 근데 이 사람 평민 아니야. 이거 쓰고 있지. 조선시대 때 이거 쓰고 있으면 양반이야. 그러면 이 그림은 양반이 평민들이 하는 것처럼 옷감을 짜고 있는 거야. 몰락 양반이에요. 이거 나오면 잔반을 보여주는 거. 양반층의 분화입니다. 이게. 양반으로 보이는 인물이 자리를 짜고 있고 그 안에는 물레를 돌려 실을 뽑고 있다. 그나마 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책 읽고 있지만 부모님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평민들이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조선후기 신분 동요의 모습을 보면 박주원이 쓴 유명한 한글 소설 양반전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저 양반이 황곡을 갚을 길이 없어 곤란한 모양이니 그 양반 자리를 더 유지해서 망했다는 얘기지. 몰락 양반이지. 이게 내가 양반 신분을 사서 가주는 게 어떨까? 조선후기 신분제 동요를 보여주는구나. 여기 보면 울산이라는 지역에 호적을 봤더니 와우 1729년만 해도 양반의 퍼센테이지가 26.3%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860년 되면 양반이 몇 프로가 됩니까? 와우 이렇게 가장 많아지죠. 상민 다 줄었죠. 노비는 급격하게 줄었죠. 보입니까?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무너지는 거? 자 다음 향촌이라는 건 촌락 마을을 말하는데 향촌을 지배했던 그 질서 역시 바뀝니다. 항상 그러니까 뭐든지 다 모르고 와. 양반 중심의 질서는 무너져. 알겠어? 그게 경제든 신분제든 향촌 문화든. 그러면 여기 보면 양난 이후가 되면 향촌의 질서도 흔들려. 자 예전에는 양반이 딱 쥐고 있었어요. 향촌 사회를. 하지만 이제 아니야. 중앙 권력에서 소외된 사족 중에 사족이 양반입니다. 양반 중에 돈마저 잃고 경제력마저 잃고 향촌 사회에서 권위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양난 이후 향촌 사회에서 양반의 힘은 떨어집니다. 양반의 입김은 줄어들어요. 양반의 입김은 줄어든다고. 양반 좀 깨우면서 해, 유림아. 뭐 계속 애를 좀. 반면에 다시 양난 이후 향촌 사회에서 양반의 권위는 뭐 한다고? 줄어들어. 왜 오늘 펜을 하나도 안 들어, 유림이? 줄 하나도 안 치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사회는 조선의 향촌하고 있어. 향촌은 시골. 시골에서 양반의 힘이 약해졌다 그 얘기야. 반면 재산을 모아 신분을 상승시킨 새로운 계층. 얘네가 누군데? 재산을 모아 신분을 상승시킨 새로운 계층은 평민계층이에요. 상민들 중에 아까 돈을 많이 번 분원 같은 경우 상인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등장하여 사족의 향촌 지배권에 도전했다. 아까 또 사족이 뭐냐고 또 묻지마. 양반을 말해. 양반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들에게 도전하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누구? 새로운 계층 써봐. 새로운 계층이 누군데? 분홍이나 부자 농민이나 아니면 상인 계층, 돈을 엄청 많이 번 상인 계층. 이런 애들이 누구랑 손을 잡냐면 수령이랑 손을 잡아. 되게 독특한데 지금 수령도 양반이잖아요. 수령도 양반인데 수령이 같은 양반이지만 지방 양반이 사주기 싫어. 왜냐면 사사건건 방해하거든. 사사건건 딴소리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 새로운 계층이 누구랑 손을 잡는다? 수령. 지방에서 수령과 결탁해 그 전까지 사족은 지방 양반이라고 쓰면 이 지방 양반들의 모임이었던 향회에 적극 참여하고 향임직 진출하는 방법으로 향촌 사회의 영향력 확대였다. 향약은 지방 양반들이 주도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보지 마. 향해는 지방 양반들이 모이는 뭐예요? 회의예요, 회의. 총회. 그러니까 총회는 예전에 조선전기 때는 총회가 이 향회에는 오직 지방 양반들만 참여했겠지. 근데 지금 양난 이후에는 새로운 계층들이 어디에? 분홍 중에서 돈 주고 공명첩을 가지고 새롭게 양반된 인물들. 이런 애들이 여기에 막 뭐 한 겁니까? 다 가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얘네들이 지방 세력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원래부터 이 향회에 참석했던 원래부터 참석했던 이 사족들 우린 얘네들을 구향이라고 부를 거예요. 구향. 옛날 세력.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계층을 새롭게 등장한 신향이라고 부를 겁니다. 얘네들이 주도권을 놓고 향촌의 주도권을 놓고 한판 싸우는 게
바로 향전입니다. 얘는 그냥 정신을 멀쩡하게 말똥말똥 문득으로도 어려워요. 쉬운 대목 아니에요. 그 결과 향촌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기존 사적인 구향과 새롭게 성장한 신향, 구향과 신향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되었으며,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새롭게 떠오른 신향. 왜? 신향은 지금 누구랑 결탁했습니까? 지방 수령과 결탁했죠. 얘네 세력이 이겨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향전까지 쓰셔야 됩니다. 향전. 사족의 향촌 지배권은 점차 약화되었다. 이렇게 향촌 지배 질서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향회, 지방 세력들의 모임인 향회의 성격도 바뀌었답니다. 향회는 원래 사족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향촌에서 지배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사족의 영향력이 줄었죠. 그 다음에 누가 강해집니까? 신향과 손잡은 신향의 세력도 싸지면서 수령의 영향력도 강해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수령권이 강화돼요. 양난 이후 지방에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수령은 더 이상 이 사족들의 잔소리를 많이 안 들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령의 세금을 부과할 때 의견을 묻는 그냥 자문기구 정도로 뭐했다? 전락했다. 영향력이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향회의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19세기 세조정치 시기 수령과 향리의 농민 수탈이 극심해지는 배경이죠. 와우. 그러면 수령이 너무 세지니까 향의 역할이 약해지니까 향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세도정치 시기에 수령들과 향리들이 손을 잡고 백성을 수탈할 때 향리는 아무것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향리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수령은 마음 놓고 지방세족의 간섭 없이 마음 놓고 뭐 했다? 농민을 수탈하기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구향과 신향이 향촌의 주도권을 두고 대결하다. 이거 뭐라고요? 이게 지금 향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향전이라는 단어 알아두세요. 꼭 기억할 거 이겁니다. 신향이 누구랑 결탁했는지 수령이에요. 수령의 힘이 세진다는 거. 신향은 향전을 버려 구향을 대신하여 향촌 지배권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구향과 타협하여 향촌 지배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사족의 향촌 지배 질서는 점차 약화됐다. 양난 이후에 조선 전기 때든 모든 게 다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게 다 무너진다. 다음 19세기 말에 가장 대표적인 농민분기 선생님이 지금 1811년이면서 1862년이면 이거 다 19세기죠. 19세기는 농민반란의 시대입니다. 농민반란의 시대. 세도정치 시기에 농민반란이 아주 심각해지면서 두 개의 대표적인 난이 나오죠. 홍경래의 난과 진주 농민분기입니다. 진주 농민분기는 진주라는 지역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장소를 중심으로 이름을 세운 거고요. 진주농민분기가 일어난 1862년이 임술년이기 때문에 일어난 해를 기준으로 하면 임술농민분기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임술농민분기가 진주농민분기입니다. 같은 말이다라는 거. 여러분 진주농민분기랑 임술농민분기는 여러분이 읽고 정리하세요. 오늘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여러분 여기 실학은 여러분이 따로 안 나왔네요. 조선 후기 새로운 유학 실학입니다. 실학도 유학이에요. 유학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 전기의 유학은 성리학이었죠. 조선 전기를 지배했던 유학이 성리학이라면 조선 후기 새롭게 등장하는 유학이 바로 실학이에요. 조선 후기 생산력이 증대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부를 축적한 일부 서민층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을 상승시켰고 아까 말했던 향촌 지배권에 도전한 게 바로 향전이었죠.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 속에 지배층인 사족은 즉 양반들은 오히려 성리학도 유학이야. 성리학을 절대적 가치로 강조하면서 변화의 움직임을 오히려 억압했어요. 변화를 추동한 게 아니고 변화를 못하게 억압했어요. 그런데 이 조선의 유학인 성리학은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일부입니다.
일부 학자들이 야, 성리학을 가지고는 현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 새로운 유학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국가사회 전반에 거친 개혁을 통해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국안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가 부국안민입니다. 부국안민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실학이라고 합니다. 실학은 크게 토지제도의 개혁을 중시하는 방향이 있고요. 얘가 바로 뭡니까? 중농학파라고 불렀죠. 농업 중심의 개혁, 농업 중심, 중농학파. 상공업 중심, 상공업을 진흥해서 부국안민을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중상학파죠. 상공업 중심의 개혁. 이렇게 나눴습니다.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로 나뉘는 거죠. 목적은 같아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뭐 하자? 부국안민하게 하자. 나라는 부강하게 하고 백성은 편안하게 하자. 이게 목적인데 방법이 다른 겁니다. 초제도 중심으로 갈 거냐? 상공업 진흥으로 갈 거냐? 방향이 다른 거죠. 가장 대표적인 중농학파와 중상학파의 실학자들이 한 명씩 나와 있습니다. 자산 정약용 선생은요, 토지 얘기하고 있죠. 중농학파의 가장 대표적인 실학자입니다. 박재가 선생님은요, 교역은 뭡니까? 교역은 상업이잖아요. 물건 파는 거잖아요, 외국과. 그쵸? 그 다음에 수레와 선박 같은 기술, 이런 상업과 공업을 진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중상학파가 되는 겁니다. 정혜영 선생님은 어떻게 토지제도를 개혁하자고 말했냐면 여전제인데 이게 여기 나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여전제입니다. 여는 자 이렇게 나는 거죠. 만약에 땅이 이렇게 있으면 마을의 땅을 총 9등분하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땅 있죠. 이거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걸 갖고 세금을 내요. 그 나머지는 각자 1번 농민, 2번 농민, 3번 농민, 4번 농민, 5번 농민, 6번, 7번, 8번 농민은 각자 자기 땅을 경작해서 여기서 나온 수확물은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공업을 발전시키자고 주장하는 박재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 우리나라가 지방의 물자를 유통할 때 자 배도 쓰고 배만 쓰는 배도 삼박도 쓰는데 모두 쓰죠. 수레도 많이 쓰죠.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은 농업만 중요시 여기지 상업과 공업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뭐하죠? 여기 우리나라는 가난해서 농사를 짓는데 제사를 쓰고 상공을 통하여 상업과 공업입니다. 수공업을 통해 나라 안의 이익을 융통하게 하더라도 부족해질 것이다. 반드시 먼 지방의 물자가 유통하게 한 후에 재와 재물을 증식하고 100가지 용품을 생산할 수 있다. 단지 중국이 배만 통상하고 해외 모든 나라 통상하지 않는 것은 역시 일시적 수책이고 정론은 아니다. 국가의 힘이 조금 강해지고 백성의 생업이 안정되면 차유로 이를 통하는 것. 즉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뭐하죠? 다른 나라와도 교류하자는 얘기를 여기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화까지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갈게요. 그 뒷부분. 자, 흥선대원의 개혁정책인데 흥선대원의 개혁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여기 보시면 지난 예전에 할 때 얘기했지만 호포제라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호포제는 옷감, 군포를 집집마다 내자는 거였잖아요. 집집마다. 그러면 양반들한테도 신분에 상관없이 군포를 벗겠다는 얘기였어요. 이것 때문에 호포제 실시 때문에 정말 양반들이 흥선대원을 죽이고 싶어 했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호포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면제층 양반, 면제층 노비 얘네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죠. 누구만 냈습니까? 납부층 양인이 전체에 보면 15%밖에 안 났어요. 그럼 15%만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호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호포제를 실시해서는요. 와우 74%가 여러분 15%와 74%만 보세요. 얼마나 늘었는지 알겠죠? 호를 부담하는 계층이. 그러면서 국가 재정이 확충된 겁니다. 하지만 호포제는요. 양반들의 불만이 어마어마했어요. 양반 계층의 불만 혹은 반대. 또 양반들이 흥선대원군을 죽이고 싶어 했던 건요. 두 번째는 서원입니다. 서원.
안 일어나요? 깨우라니까 좀. 애를 계속 깨우라니까 뭐 그러고 있어. 때려 안 되면 등짝질을 하나 쳐. 양반계층의 흥선대원군의 기억 중에 양반계층의 불만을 산 두 번째가 바로 서원철폐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전국 600개에 남아있는 서원 중에 오직 47개만 남기고 모두 없애요. 쌤이 예전에 얘기했는데 서원을 철폐하는 이유는 서원에 내가 등록이 돼 있으면 학생으로 등록되면 서원에 안 다녀도 군대가 면제돼. 그러니까 양반이 자기 아들들을 군포를 면제하게 하려고 서원에 그냥 가짜로 등록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서원에다가 토지를 이렇게 서원 명목으로 해놓으면 그 토지는 세금이 면제돼. 그러니까 서원은 한마디로 뭡니까?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불법에 온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흥선대원군이 600개 중에 47개만 남기고 더 없애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서원은 제사를 지낸다는 핑계로 농민을 수탈했고 세금 면제의 특권을 누렸다. 따라서 서원을 철폐하면 민생도 백성들의 생활도 안정시킬 수 있고 국가는 국가대로 엄청난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재정 확충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양반 유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흥선대원군의 기억정치 중에 양반들을 불만을 가장 많이 산 게 바로 뭐다? 이겁니다. 서원 철폐와 후포제 실시. 세트예요. 서원 철폐와 후포제 실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와요. 여기에 진실로 백성에게 해로운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이 뭐냐면 공자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 서원이었어. 그러니까 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건 뭐야? 서원을 철폐하겠다. 이 뜻입니다. 서원 철폐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경복궁 짓느라 다 들어간다. 경복궁 짓는 거는 양반들의 불만만 산 게 아니고 백성들의 불만도 심하게 샀댔지. 백성들은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기억정치 중에 이 두 가지 내용, 경복궁 증건 또는 서원 철폐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치입니다. 국내 정치.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입니다. 대외 정책. 여러분 여기다가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 여기 프랑스대 물리치다부터 쓰시면 제목이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 제목입니다, 이게. 뭔데요? 여러분 쓰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죠. 흥선대원군은 기본적으로 대외 정책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순서 외우셔야 됩니다. 사건 기억하시고요. 선생님 여기부터 갈게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 그 다음에 병인양요 그 다음에 남연군묘 도굴 미수 사건 그 다음에 신미양요 그 다음에 척합의 권리 외우셔야 됩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 전이 물론 박해인데 병인박해 병인양요 헷갈리니까 그냥 외워줄 때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너 그 다음에 척합의까지 여러분이 핵심을 읽고 핵심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화면 보세요. 화면 같이 보시면 프랑스를 막아낸 게 병인양요고 미국을 막아낸 게 신미양요잖아요. 근데 둘 다 프랑스 군대랑 미국 군대가 다 어디로 들어옵니까? 강화도로 들어오잖아요. 강화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게 잘 뭐냐면 보면 먼저 이게 파란색으로 볼게요. 보셔야 돼요. 파란색이 프랑스 사람들이잖아. 프랑스 사람들. 그러면 병인양요 때잖아요. 그럼 병인양요 때 지금 누가? 강화도에 어디서? 강화도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부대가 활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김포의 문수산성에서 한성군 부대가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은 어떻게 외우냐면 병인양요 뭔데 이게 한문이? 문수산성 한성군 부대입니다. 문수산성 한성군 부대 한문. 그 다음 정족산성의 양원수 부대 정양.
외우셔야 돼요. 정족산성, 강화도 정족산성의 양원수 부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네가 나오면 병인양요대고요. 여러분 지도랑 이름 다 아셔야 돼요. 신미양요대는요. 신미양요대는 자 다행히도 한 명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 중요한 사람으로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재현. 어딘데? 광성보의 어재현. 여러분이 위치랑 이름까지 세트로 이렇게 해서 얘 외우시고요. 그 다음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규장각에 있던 보물들을 문화재를 훔쳐갔어요. 훔쳐가고 지네가 못 훔쳐간 게 있으니까 외규장각에 불까지 절렸죠. 지금도 이때 훔쳐간 게 어디 있습니까? 프랑스에 있어요. 프랑스에. 그래서 여러분 순서 내가 뭐 했습니까? 이 마지막 첫 합의까지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된다 내용이랑 선생님 검사할 겁니다. 내용 똑바로 쓰세요. 여기 보면 첫 합의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양, 이, 서양 오랑캐가 침범 쳐들어왔을 때 비전 싸우지 않으면 곧 화의를 주장하는 거다. 화는 뭔데? 그 나라가 그 화의를 주장하는 것은 매국이다. 나라를 파는 것이다라는 무지무지한 말을 써서 전국 각지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세운 게 바로 척합입니다. 순서 뭐라고? 제, 정, 남, 신, 서 정리하세요. 이때 외국에 외규장각에서 약탈된 뭡니까? 의계준 일부인데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하는 거 잠깐 쉬었다가 숙제입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숙제입니다. 오늘 숙제입니다.